이번에는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실적 부진, 투심 위축, 거기다가 경기 침체라는 악재까지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긴급 진단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감석 교관이 아니라 MBM 골드 매니저로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세 명이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잡히니까 또 새롭네요. 생경하고 예. 네. 그런데 뭐 한번 일단 오늘 우리 장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좋다. 그냥 잘 버티고 있다. 네. 예. 확실히 좋네요. 미국장 4% 빠지고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어제 이제 4% 급락이 나오니까 저번에는 사실 맷집이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 특집으로 좀 마련해봤는데 아까 정수환 아나운서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제작진에서 특집 마련하면 항상 꼭 시장이 그 특집에 맞아요. 무색하게 장중에 다 플러스가 돼버리는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좋은 현상이죠. 예, 저희가 특집을 통해서 잡으면 잡을수록 바닥을 잡는다면 언제라도 특집을 하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자체가 하락폭이 줄었다 뿐이지 사실 1%도 이 급락은 급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나스닥이에요. 요새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은 짤들을 봤는데 파월 의장이 이래도 뭐 나스닥 할래 이런 식의 짤들도 네. 있습니다. 자막이 더 나아가지만 일시적인 충격일지 지금이라도 조금 팔아서 추세 하락을 조금은 대비해야 될지 이게 참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한 달 전에도 긴급 진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신 게 네. 맞나요? 전투주였나? 나스닥 만 간다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긴급 진단 맞아요. 때, 예. 그때 망 간다고 했다가 벌써 와 있어요 지금.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빨리 내려올 줄 몰랐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나서 만 한번 깨지지 않을까요? 만 초반까지 가지 않을까? 연말까지 했는데 그 날 이후부터 해서 살짝 반등 나왔다가 그냥 계속 밀려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한 10%만 좀 더 언더퍼폼하면은 거의 만이죠. 만 포인트 초반까지 다가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뭐 그에 대한 이유는 연준에서 자산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보시면 돼요. 2년 전에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시중에 갈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예. 20% 넘어간 이제 베어 마켓인데 그 고점 부근은 버블이 아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버블을 준비하기 위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이 하락장이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 연말까지는 하락장이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라든지 뭐 글로벌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연말까지는 조금 이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스닥이 만을 깨지는 게 언제 깨지느냐의 문제지. 뭐 여기서 이제 6월 달에 쭉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어제가 이제 바닥이 되면서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13,000, 14,000까지도 회복했다가 그러다가 또 질질질질 또 하반 경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가을 연말 정도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만 정도를 한번 우리가 이 타겟 프라이스를 좀 잡고 예. 하방으로 조금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든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 올해 주식으로 대박 낼 수가 없을 겁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올해 목표를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져가셔야 되느냐. 예. 계좌 생존이라는 목표를 들고 가져가셔야 된다. 생존. 분명히 저는 이번에 하락이 마무리가 올 초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일시적 충격 아닙니다. 추세 하락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추세 것 같고. 하락이다. 그리고 이제 반등은 또 세게 나옵니다. 반등 나름대로. 그래서 올해보다는 저는 내년에 미국 시장이 좀 더 그 아웃퍼폼 엄청 크게 할 거예요. 그때가 아마 좀 버블이 좀 끝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자세하게는 좀 이따가 더 뒷질문에서 또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예. 저는 뭐 하락장 뭐 인정할 거 인정하라 미리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앵커님은 어떻게 아니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 네. 전에
그 옵션 잘 아시잖아요. 네. 내일 또 미국 만기 아니에요? 맞아요. 내일 만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르죠. 아니 항상 보면은 옵션 만기 전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네. 공교롭게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0주선이 많이 반천이 좀 깨진 순간이거든요. 네. 근데 200주선을 지켜내게 되면 또 이제 약간의 어떤 상승을 위한 어떤 뭐 나는 좀 점프하기 위해서 좀 웅크렸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조금 뭐라 그럴까 변동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 포지션이나 이런 거 혹시 보셨나 해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어제 건 확인을 못 하고 아, 와가지고 그래요? 한 2-3시 정도에 저는 항상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추세 하락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좀 꺼림칙한 거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게 네. 사실 그거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꾸 연준이 정말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의구심을 날리니까 네. 한번 내가 잡아볼게. 대신에 그 잡는 과정에서 고통은 나올 거야. 그 고통이 나오는 거는 주가가 최근에 변동성이 보이지 이거는 그 고통에서 나오는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고통 중에는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추가 하락도 잠재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나스닥이지만 사실은 S&P 같은 경우에는 PER,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 수익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7배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이게 뭐 거의 28배, 30배까지 갔다가 지금 17배면 역사적인 평균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평균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충격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면은 이제 평균보다 낮은 수준 그러면 슬슬 가격이 매력적이구나라는 판단은 들겠지만 아직까지는 특히 6월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적으로 돌리는 반등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갖고는 있습니다. 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미국 얘기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악재가 금리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리세션,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더불어서 이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중국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진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은 잘 버텼던 우리나라 증시가 물론 2,600에 깨지긴 했지만 오늘 1% 초반까지 올라온 거 보면 우리나라 맷집이 이렇게 강한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약간은 뒤따라서 후행적으로 변동성이 심했지 이게 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미국하고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 자체가 사실 전일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도 저는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오늘 얼만큼 멋지게 선방해 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장을 보았습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나름 선방했죠. 물론 이제 등락 비율을 봤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월등히 많죠. 많습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50개 종목밖에 안 되는 네.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시장을 좀 봤을 때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전에 한번 제가 인플레 잡을 용의가 없다라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좀 약간의 고통을 수반하서라도 잡겠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아마 이분도 머리 좋으신 분이겠죠. 당연히 법조인 출신이시고 물론 경제통은 아니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생각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은 없이 시장의 충격은 없고 그래도 인플레는 잡고 싶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좀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코멘트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인플레가 가장 문제니까 인플레를 봤을 때 가장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뉴욕 공급망 압력 지수죠. 요게 이제 최근에 꺾이는 모습인데 예. 쉽게 이게 쭉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 더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이렇게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아직은 고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이 장기화가 좀 되면 될수록 당연히 이제부터는 이제 2분기가 이제 중반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7월, 8월 되면 이제 2분기 실적도 발표되고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버텼던 부분들이 1분기 실적이 통상 이제 10개 종목이 있다고 하면 8개 종목들이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잘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많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분기 중반에 터졌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여파가 2분기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갑자기
그 스몰캡 종목 중에서 코스닥 그 중소형주 종목 중에서 예.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 아실 겁니다. 최근에 예. 많이 주가가 많이 업사이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지금 거래 정지당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분기 예. 매출액 3억 원 미만.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네 고깃집보다 매출액이 안 나온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유가 보니까 공급망 관련된 문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좀 더 싸게 살려고 했다가 그거를 좀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게 매출액이 안 잡혔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걸 이제 회계감사법인이 그걸 어쨌든 규정은 규정이다 규정이니까.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거래 정지가 당해서 지금 상장 폐지 심의를 넘어갔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보여준 저는 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내 증시를 버텨주는 요소들이 오히려 대기업들 위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대기업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그만큼의 인프라를 갖고 있고 그렇죠. 대기업들은 또 이제 아시다시피 전략기획이라는 그런 TF팀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어떠한 시장이라는 경제 상황들이 뭔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졌을 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을 좀 많이 감각을 많이 좀 이제 다운을 많이 시켜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죠. 예. 바이든 방안 관련된 부분들도 엮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뭔가 이제 여러분들 투자에 뭔가 자신이 없으시면은 차라리 삼성전자나 LG 엔솔, SK 하이닉스 뭐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가치 대형주 위주로 잠깐 쉽게 얘기해서 좀 피신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두들겨 맞은다 갑작스럽게 두들겨 맞으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중소형주 그리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기상텔레콤 같은 예를 들어드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경우 뭐냐면 그 회사가요 분기 매출 3억 원 미만이지만 그 전에는 계속 꾸준하게 영업이익 냈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규정상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좀 많이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근간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에서 그래서 코스닥이 좀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사실 지수가 버텨준다라는 건 대형주 위주의 거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렇다면 그 아래 중소형주들이 정말 많이 아프고 그렇다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나의 포트가 아프다는 건데 또 매니저님께서는 그러니 대형주 쪽으로 포트를 뭐 재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앵커님은 어떻게 접근하는 저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체에서 수익을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기간 리스크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차라리 짧게 푹 빠지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처럼 단기간에 누가 봐도 샤크가 나와서 급하게 빠지면은 이제 그 단기에 이제 올라오는 뭐 소위 말해서 내가 20% 물려도 한 달 안에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다면은 버텨낼 수가 있는데 이게 신광선 매니저하고 결이 같은 부분은 그거죠. 이게 일단은 큰 축에서는 긴 축으로 인해서 변동성은 남아 있는데 국내 증시는 또 먼저 좀 선제적으로 주가 조정이 있긴 있었다. 다만 지금 나오는 매크로 상황이 대형주보단 중소형주한테 더 불리하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로 이제 피신을 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오면 또 주가는 훅 빠지지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로 가자라는 거는 저도 이제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충격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코스피가 만약에 지금 벌써 저도 어떤 얘기를 드냐면 우리 상대적으로 잘 버티잖아요 하지만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3,000, 2,900, 2,800, 2,700, 2,600, 2,500까지 그냥 아주 지루하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맞아요. 계속 예. 상단이. 이게 더 아주 미치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주식을 진짜 굳이 할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여름 휴가 갔다가 오셔서 주식 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9월 정도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데 조금 의미 있는 거는 9, 10월부터는 약간 경기가 턴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8월, 9월 정도 가면 물가도 좀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때부터 중국이 뭔가 굉장한 이제 어떤 충격 이후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3분기 후반부터 주식하자라는 콜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박스권인 장세, 레벨 다운된 박스권
저는 이제 한 2,500이 많이 깨진다. 그러면 주식을 강하게 사자라는 거고, 2,600에서 한 2,700의 좁은 박스권이 앞으로 한 2달에서 3달 더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궁금한 점이 생긴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이제 매니저님한테 워낙 주식을 또 단기적으로 잘 맞춰오고 폭등과 폭락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그쵸. 지금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식을 이제 하려는 사람들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될지 네. 참 어렵죠. 아니면 근데 다른 대안? 또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 TV 방송이기 때문에 좀 대놓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쉬는 건 진짜 답인 것 같아요. 아, 쉬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제가 돌려서 얘기한 게 대형주로 피신해라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었던 삼성전자 거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이럴 때마다 좀 안정감 있게 가지만 삼성전자도 사실 지금 7만 원이 회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전고점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의 그 미국 시장 기준,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그 글로벌 증시의 탑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넘어갈 일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유동성이 축소되는 분위기에서 기업의 세전 이익 자체가 꺾이고 실질 가처분 소득도 꺾이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가더라도 내년 1분기, 2분기에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기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 되게 좋죠. 왜냐하면 싼 종목들이 만큼 사시니까. 근데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막상 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국내 투자자분들은 좀 이제 급하게 좀 매매하시고 예.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 내야 되고 누구보다 빠르게 대박을 내야 된다는 이 그 뭔가 심리적인 강박관념이 있으시다 보니까 단기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은 조금 코를 외치기에는 좀 부담은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의 하단과 상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오히려 미국장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레벨 다운은 되겠지만 그래도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서 최대 상단은 코스피를 2,750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 8월이나 9월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두고 예.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로 한 2,500 한 10에서 20 정도 초반 구간이면은 예. 오히려 저는 좀 이제 강하게 좀 코를 좀 외치고 싶은 자리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미국장이 만약에 좀 크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같이 똑같이는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워낙 강하게 네. 빠졌으니까. 그래서 아마 뭐 상반경직 약간 이런 식으로 상반경직으로 다이거널 패턴을 만들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마켓 타이밍을 제대로 노리고 싶은 단기 투자자분들은 개인적으로 6월 중순이나 6월 말이 조금 이제 개인적인 단기 바닥권이 나오지 않을까. 6월 중순 예. 이후. 그래서 그때를 좀 보시는 게 좋고 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직도 좀 그러니까 잃어버리신 분도 많겠지만 우리 작년에 시장을 많이 억눌렀던 게 이제 연준의 QT지 않습니까? 맞아요. 6월 1일부터 QT 진행됩니다. 시행하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너무 인플레에 너무 목매이다 보니까 네. 잠깐 잊고 계시는데 QT 물량을 갑작스럽게 대폭적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그런 변수가 생기면은 6월 달에는 조금 이제 또 셀링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딱 그거였어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리바운드, 이제 반등이 나스닥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데 네. QT가 시행하게 되면 아니면 QT라는 게 사실은 실제로 줬던 돈을 빼들어 간다라고도 생각할 맞습니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빠져서 사고 싶었는데 못 사니까 그쵸. 오히려 이제라도 수익을 실현하자 하면서 좀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지막 셀링 클라이막스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6월에 좀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6월, 7월에 사실 시장에 참가하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그걸 목도하면서 이런 시장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9월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데 계속 시장이 계속 참가하다 보면 우리의 예상과 달리 또 시장 좋을 수 있지만 QT가 시행이 되면 또 변동성이 또 나름 커질 수 있어서 그때는 좀 버텨내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은 베어리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만한 이벤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라고 좀 보면 될 것 예.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아마 세부적인 거는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하고 나서 떠나고 나서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뭔가 위기가 촉발됐을 때 이제 스와프를 통해서
강달러 분위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부분들이 당연히 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바로 탈마스크입니다. 탈마스크. 완벽한 실내 탈마스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물론 지금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많이 벗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좀 애매한 구간이 좀 많고 그렇죠. 그나마 그 전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완벽하게 소비를 뭔가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저는 이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 항공이라든지 여행 쪽을 좀 보면은 예. PCR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용 부담이 좀 있다고 상당히 지금 여행사 항공주가 많이 맞아요. 얘기가 비싸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정도에 갈 수 있는 일회성에 대한 보복 소비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게 연달아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는 힘들죠.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공주 여행사가 조금 못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신정부에서 좀 풀리는 경우가 좀 발생하면은 물론 이제 신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부분이 이게 풀리게 되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항공주 여행사들이 좀 많이 좀 업사이드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 투자하는 게 맞는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대표적인 화장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소비가 촉발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우리끼리 뭔가 돌아가면서 소비를 좀 이제 순환을 해야지만 이 성장이 조금 보장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거기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한미 통화 스와프, 달러 약세 그리고 실내 탈마스크 이 정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통화 수합으로 시장을 막 들어올리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뭔가 QT, 아까 자산 축소를 통해서 달러화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지니까. 네. 근데 원화를 무한정 이 달러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수합이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쉽게 그거를 그러니까 약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하방도 어느 정도는 좀 잡아주는 그래서 뭐 푹푹푹 빠지는 그런 시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FX 수합인데 그게 바이든의 어떤 방안을 통해서 좀 구체화된다면 한국 시장은 여타 매크로 변수들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시장을 괴롭히지만 그 FX 수합으로 인해서 바닥은 좀 잡아가는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그 상황에서 모멘텀은 외부에서는 뭐 기대할 게 별로 없으니까 내부에서 모멘텀 보자. 그게 아마 실내 마스크. 실내 마스크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어떤 액티비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소비가 조금 더 올라오고 소비가 올라오다 보면 GDP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해서 우리나라가 조금은 더 안정된 느낌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세 개가 좀 약간 뭐 베어리시하고 좀 안 좋은 내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방어막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중간에 시장이 그래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정세환 아나운서 통해서 중간 시황 한번 점검하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한시 구간을 살펴봤는데요. 25분이 지난 지금 또 시장의 흐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키워드 그 리스크로 수혜를 받는 업종들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그 밖에도 재건 이슈로 함께 올라오는 기업들 여전히 시세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HLB 그룹도 오전에는 사실 음봉이었는데 그룹주들 일제히 다 올라오고 있고요. HLB 글로벌은 지금 상한가 안착한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풍력 여전히 평균적으로 1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요. 사실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S&P ESG 지수에서 제외되면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 2차 전지 소재부터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지금 양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보입니다. LNF 지금 오전에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5%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역시나 5%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그린텍,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명신산업 등 약보합권 보였던 아이들 강보합권으로 넘어오면서 플러스로 전환된 종목들 눈에 띄는 것까지 지금 26분 구간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수산중공업체가 건설기계 섹터인데 인플레 키워드로 움직인다고 하면서 다른 수산 쪽, 곡물 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수산중공업, 건설기계 섹터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으로까지 정정을 하면서 지금 26분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빨간불을 보이는 업종과 섹터가 꽤 있네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2차 전지가 조금
특징적인데 되게 재밌는 게 테슬라 전기차 생산하는데 ESG에서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화가 나가지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머스크 그래서 뭐 이제 민주당 안 찍어 뭐 하나 찍을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애도 아니고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가 얘기가 나와서 네.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으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좀 팔아야 되는 업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등이 나오든 조금 빠지더라도 좀 담아야 되는 섹터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차 전지를 올해 초반인가요? 작년부터는 계속 저희 왜 개편 전에는 2차 전지 안 된다 하시다가 올해인가 조금씩은 하나는 좀 담아가자 이런 얘기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일단 2차 전지 오늘 올라오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지금 반등 나오는 거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10월인가요? 그때 네, 그랬던 네. 것 같은데 2차 전지 10월일 때 얘기했다가 한 2달, 3달 그냥 쫙 밀려가지고 그렇죠. 욕 많이 먹었어요. 네. 뭐 이건 진짜는 진짜니까 네. 뭐 진실되게 얘기해 드렸는데 2차 전지를 왜 계속 콜을 외치는 부분도 지금도 콜입니다. 지금도 콜. 예. 그 이유를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 도표로 모든 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 콜인지, K 배터리 왜 콜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 종목이라도 한 종목은 무조건 포트에서 편입해야 되는데 힘든 요게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는 또 갖고 미국 가자. 내에서 2차 전지 수급 전망입니다. 네. 요거 보시면은 이제 그 단위는 이제 기가와트 헤르츠 단위고요. 지금 22년도에 105에서 93, 그러니까 파란색이 수요. 그리고 여기 93 빨간색이 이제 공급입니다. 네.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지금 딸리죠. 23년도에도 181 기가와트 헤르츠, 143. 아직도 딸려요. 23년도에 지금 22년도죠. 네. 24년도에도 계속 수요 대비해서 쏘티지. 공급이 많이 딸리고, 근데 이 역전되는 현상이 25년부터입니다. 아, 그런 얘기의 뜻은 뭐냐면, 물론 주가라는 게 미리 뭐 반영이 빠르게 돼서 네. 뭐 24년도까지만 갈 수도 있지만 저는 25년도 초반까지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될 섹터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은 이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우세할 경우가 그때부터가 이제 레드 오션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모든 이제 기업들이 다 뛰어드는 구간. 심지어는 베트남의 빈이라는 그룹, 부동산 빈이라는 그룹도 자동차, 전기차 시장 진출해가지고 배터리 생산 공장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레드오션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찌 보면 계획 초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그래서 오늘 이제 힌트가 나왔던 부분들이 LNF 수주 공시였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LG 엔소 관련된 부분들. 와, 어떤 뭐 게 있었죠? 그 거의 한 7조 정도의 그 2년 동안에 7조 원의 계약 물량 체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 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세로닉스가 20% 급등 나오고 LNF 그래서 이제 양극재 수주 관련된 2년 동안에 7조 원 정도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이 GM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협업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GM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 배터리 이쪽으로 뭔가 협력 관련된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는 네.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상승의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만약에 매수했다가 뭐 좀 만약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또 제가 또 욕을 먹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수급 정보 보셨죠? 25년에 뒤집힙니다. 25년도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25년도 초반까지는 우리가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 셀은 정말 못 가는데 셀도 결국은 기회 오면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생각이 들어서. LG ES도 괜찮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괜찮긴 한데 네. 이 종목이 시가총액 2위 종목이다 보니까 워낙 무겁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롤링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좋은데 못 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수를 하방 압력하기 이머징에서 위해서. 자금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LG 엔솔은 조금은 좋긴 하지만 실제로 LG 엔솔이 대장이긴 하지만 그거 협력하고 있는 양극재나 음극재 또 첨가자하는 기업들까지 그냥 차라리 이쪽으로 오히려 대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24년도 연말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주도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오든 조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꼭 들고 가는, 그 중에 하나는 꼭 들고 가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러면 오히려 반등 시 매도해야 되는, 그 안 좋아하시는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넌지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죠. 궁금해요. 좋은 것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그리고 시장이 또 이렇게 좀 막 패닉에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좀 소위 말해서 가볍고 네. 그렇죠. 테마에 뉴스가 좀 나오면 움직이는 그런 섹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반등시마다 조금 매도를 하셔야 될 부분이 게임주입니다. 개인주. 게임주. 게임주. NFT. 네, NFT 게임주, 음. P2E, 음. NC소프트, 펄어비스 아, 이런 코인 종목들. 시장 보면은 반등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이미 네. 증명이 됐던 게 얼마 전에 사건이 나온 게 테라 루나 코인 이 사건이 터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로 어찌 보면은 사이버 물가지수였다 이렇게 할 정도로 견주어서 말했지만 그게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NC, 펄어비스, 뭐 P2E가 조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고 여기서 저는 주가가 언더퍼먼 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해서. 게임주. 예. 왜냐면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메인 코인들의 추세 자체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 조만간에 좀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지 않을까. 여름 정도에.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에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웬만하면 축소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바닥이 나올 겁니다. 예. 그때는 차라리 저라면은 게임주보다는 그냥 메인 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회복력이 빠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2E로 작년에 워낙 그 꿈과 희망은 줬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P2E도 제가 이제 게임을 잘 아시는 분한테 얘기해봤더니 그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게임이 재미가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게임이 그것도 재미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해봤더니 재미가 없더라. 물론 일부 개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주가 사실은 워낙 소외를 많이 받았고 소외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바닥을 잡는 거에 하나의 바로미터가 또 코인이잖아요. 네. 코인이 바닥을 잡으면 이제는 나스닥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이 뭔가 투자 심리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럴 때 게임주가 어쩌면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게임주는 조금은 지양하자. 그래서 코인을 아예 갖고 가야 돼. 차라리. 아까 앵커님이 또 힌트를 주신 게 뭐냐면 재밌어야지만 플러스해서 아이템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야 실적도 나오고. 예, 그리고 현질이라고 하는데 네. 가처분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게임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게임에다 아이템을 사는 거에 투자하실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제 소비가 조금 이제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적도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 다 됐지만 2차 전지 쪽은 좀 좋게 봤고 게임주는 조금 안 좋게 봤는데 혹시라도 지금 더 생각나시는 섹터나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반대로 매니저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 때 탈출해야 되는 섹터라고 하면 네. 이 반등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기회의 섹터라고 보는 것도 있을까요? 아까 2차 전지. 2차 전지 말고 2차 전지는 사실 요즘에도 흐름이 많이 좋았는데 그 매니저님이 좋아하는 아직 우리가 못 본 그런 네. 섹터? 더 올라올 섹터? 일단은 큰 그림상으로는 7, 8월 달에는 좀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 있고요. 아직 하락장은 안 끝났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우리가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현금을 들고 쉬자. 아니면 대형주나 또는 이제 아까 2차 전지 같은 그렇죠. 쪽으로 눌림이 나올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때. 볼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조선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조선주. 저도 조선 좋아해요. 근데 네. 오늘 또 러시아에서 소위 말해 그러니까 맞아요. 돈을 떼인다고 해야 되나 그 이슈도 리스크는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자 이거 카타르도 나오고 모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더 나쁠 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네. 좀 들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드라이브 아직 안 걸렸습니다. 그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조선까지 얘기를 해봤고 긴급 진단 시간에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꾸물꾸물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강섭 교관은 오늘 혹시 추가 훈련 여기서 한번 추가 훈련이 있을까요? 아니 오늘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늘은 없고 네. 내일 좀 더 자료를 좀 더 준비해서 내일 장 끝나고 공개 방송할 테니까요. 네. 내일은 꼭 여러분들 전투주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두주로. 네, 지금까지 긴급 진단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